안녕하십니까. 예, 223페이지 저당권 할 차례죠? 네. 물권 강론 보고 있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이며 독점적 권리, 이게 물권이죠. 점유권이 있었죠.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란다. 소유권 했지요. 완전한 물권이라고 했습니다. 취득 시효하고 공동소유 두 개가 이제 제일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용익물권이라고 세 개 했죠. 지상권, 건물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역권, 요역지와 승역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 전세권, 전세금 지급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이런 권리가 전세권이었어요. 그렇죠? 담보물권, 그중에 유치권이 있었죠. 타인 물건 따위를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이런 권리를 유치권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개념 정도만 떠오르시면 돼요. 어떤 권리다. 자,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권리고 좀 어려워요, 내용이. 저당권에서 일단 저당의 뜻이 뭐냐, 저당. 저당은 우리 담보라는 거 했죠. 담보의 뜻이 뭐였어요? 채권의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게 담보였었죠, 그렇죠? 이때 이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물적 담보라고, 그게 이제 담보 물권인데 두 가지가 있었죠. 목적물을 경매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 받는 이런 게 있었고, 강원랜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채무자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런 걸 이제 다 싸잡아서 담보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에서 저당이라는 말 속에는 담보라는 말이 일단 들어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어요. 요게 뭐냐, 이게 이제 저당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담보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플러스 뭔가가 더 있어요. 이거에 딱 맞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저당이라는 단어가 찾아진 거예요. 저당의 뜻이 뭘까? 뜻을 생각해 봅니다. 일단 저당 속에는 담보라는 게 들어있죠. 그 담보는 채권 우선 변제 확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도 당연히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 받는 권리예요. 자, 우선 변제 받는 권리인데 그게 담보인데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해 봅니다. 101호가 있어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은행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갑은 101호를 담보로 제공해요. 여기에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해요. 자, 일단 이렇게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한다. 머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징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유치권이라든가 전담보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질권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특징이 다 뭐였어요?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면서 돈을 갚아야 돌려줘요.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그 물건을 쉽게 말하면 뺏긴 상태예요. 채권자 수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물건을 돌려받아 갖고 사용하려면 얼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돈을 갚을 때까지 채무자는 물건을 사용을 못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원래. 유치권이든 질권이든. 그런데 저당권은 어때요? 채권자가 점유를 해요? 채권자 은행이 101호를 점유해요? 안 하죠. 101호는 여전히 누가 사용해요? 갑이 사용해요, 갑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여기 알파예요. 여기.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이게 저당이에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진 않고 그럼 뭘 하냐? 생각만 해요. 얘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 무슨 생각? 저 자식이 돈을 안 갚으면 101호를 확 경매 넣어서 내 돈 회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거를 멋있게 포장을 해. 뭐라고 표장하냐면 이 101호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데
생각만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관념적 지배. 표현이 멋있죠? 안 멋있나? 어렵죠, 근데?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 이퀄 저 자식이 돈을 안 갚으면 100유로를 확 경매 넣어서 내 돈 회수해야지. 라는 을의 생각. 그걸 뭐라 한다?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안 어렵죠? 네. 이게 저당권이다, 이게. 그래서 223페이지 맨 위에 저당권의 조문이 있어요.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인데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당권에서 플러스 알파예요. 요거. 이게 저당권이다. 개념은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채무자는 유치권이나 질권처럼 채권자에게 물건을 안 건네줘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담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저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 점유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걸 유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유치적 효력이라는 게 없어요. 유치권이나 질권처럼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해야 되는데 저당권은 그런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뺏길 일이 없죠. 뺏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뺏겼을 때 뭐 할 수 있죠?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뺏길 일이 없죠. 뺏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저당권자에게는. 이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뭐였었죠?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이 침해당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물권적 청구권이 3개가 있었어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중에 반환은 뺏겼을 때 반환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뺏길 일이 없으니까 요게 인정이 안 돼요. 인정될 리가 없죠. 뺏긴 적이 없으니 돌려달라고 할 일도 없게 됩니다. 또 101호를 사람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갑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걸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101호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등록을 통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우리 물권법 총론에서 공시원칙이라는 게 했죠. 저당권에는 따로 있어요. 공시원칙이라고. 물권법 총론에서 봤던 공시원칙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당권은 더더욱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라.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저당권에서. 그래서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저당권의 객체가 토지, 건물 이게 기본이에요. 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동산에는 저당권 등기가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원칙적으로 동산 저당이라는 건 없어요. 어쨌든 토지 저당권과 건물 저당권이 기본이고요. 근데 우리 민법이 독특하게도 지난주에 봤던 지상권이라는 권리 있었죠? 있었죠? 전세권이라는 권리 있었죠? 이것도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이 4가지. 지상권도 지상권 등기해야 되고 전세권도 전세권 등기해야 되죠. 그 밑에 저당권 등기 따위를 함으로써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이 총 4종류가 있는 거예요.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총 4개 이렇게 되죠. 이게 저당권의 뜻이고 저당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이 저당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두 가지 방법.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99.9%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왜? 좀 전에 제가 예를 든 게 갑이 담보대출 받는다 그랬죠. 은행 가서 계약해야 되죠. 은행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출약정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계약이에요. 물론 저당권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임대차를 가면 법정 저당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극히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을 통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당권은 99% 이상 계약을 통해서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상권 같은 것들, 전세권 같은 것들을 계약하고 등기하면 됐죠. 물론 전세권은 플러스 전세금까지 지급을 해야 성립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계약은 하나만 하면 됐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계약을 하나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저당권은 계약을 두 개를 해야 돼요. 두 개. 자,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제일 먼저 뭘 하죠? 네? 번호표를 뽑죠. 나는 VIP인데? 아니, 그럼 안 뽑아도 되죠. 바로 프라이빗으로 가면 되죠. 근데 우리는 VIP 아니죠, 그렇죠? 통장이 맨날 먼저만 날려. VIP가 될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네, 은행 VIP 한번 내보는 거 하고요. 집에다가 돈 세는 기계 하나 사놓는 거예요. 그 기계가 고장날 때까지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소박하죠, 굉장히. 어쨌든 계약을 두 개를 해야 돼요. 하나가 돈 빌리는 계약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출약정이라는 거. 그 대출약정을 민법에서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이거 해야 돼요. 소비대차 계약만으로 돈을 빌리는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보대출은 소비대차 계약에다가 하나를 더 해요. 뭐? 담보권 설정 계약이라는 걸 하나 더 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만으로는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기본적으로 부동산 물권이죠. 법률행위죠. 뭐 해야 돼요? 등기. 네. 이렇게 법률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두 개 플러스 저당권 등기 하면 저당권이 성립하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요때 당사자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요.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돈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 둘이에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소비대차 계약을 해요. 이때 채무자를 차주, 채권자를 대주라고도 합니다. 이 대차라는 게 빌려준다는 뜻이고 빌린다는 뜻이에요. 대는 빌려주는 거고요. 차는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자 차주, 빌려준 자 대주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그냥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 이렇게 불러요. 물론 장차 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를 말해요. 근데 그냥 저당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 이렇게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부르는가 생각한 다음에 첫째, 채권자가 을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사람도
을로 등기가 돼야 되죠. 그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을이라면 지난주에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란 걸 했어요.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저당권자 을로 등기가 돼야지, 채권자는 을인데 저당권자는 병으로 등기돼 있더라. 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돼. 문제가 여기에요. 채무자는 갑이라 그랬죠. 근데 설정자는 누구냐? 이 설정자는 이 담보물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러니까 내 거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를 하는데, 잘 보세요. 101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갑이 돈을 빌리러 갔어요. 근데 그 101호가 갑의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갑이 설정자가 되죠. 당연한 거예요. 채무자. 그런데 돈은 갑의 이름으로 빌리는데 101호가 부인 병의 이름으로 돼 있어. 101호가 갑 소유가 아니야. 그럼 갑은 돈을 빌릴 때 병을 대동하고 은행 가서 돈은 갑의 이름으로 빌리고 담보는 병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병이 가야 돼요. 소유자가. 이때 병, 채무자 아니죠. 분명히 돈은 누구 이름으로 빌렸어요? 갑. 근데 담보는 누가 제공했어? 병. 이게 되냐? 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야 돼요. 채무자 또는 제3자. 자, 아까 조문 봤던 거 다시 한번 맨 위 보세요. 223페이지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꼭 채무자만 되는 건 아니구나. 제3자도 될 수 있구나. 이때요 제3자를 물상, 보증인 이렇게 불러요. 자, 이때 우리 일반 보증인하고 좀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보증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돈 내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상보증인은 안 돼요. 물상보증인은 갑이 설령 돈을 못 갚는다 해서 채권자가 병한테 돈을 갚아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럼 뭐하냐? 자기가 제공한 부동산 있죠? 그걸 한도로 책임만 져요. 다시 말해서 그냥 아파트 소유권만 날리면 끝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갑이 갚아야 될 돈이 5억이야. 근데 아파트 가격은 3억밖에 안 돼. 일반 보증이라면 5억을 다 갚아야 돼요. 채무자들. 근데 얘는 3억짜리 날리면 끝이에요. 은행이 나머지 못 받은 2억을 물상보증인한테 갚아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이렇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자기가 제공한 담보물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람을 물상보증인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해줘요. 해줘요. 아이, 그거는 연체이자까지 붙어서 얘기한 건데, 지금 5억 빌려주면 3억짜리 잡을까? 네. 연체. 보통 경매는요, 1, 2년 이상 연체돼야 시작이 돼요. 근데 연체 이율이 어마어마하죠. 네? 2년, 3년 되면 원금에 따블이 돼요. 은행도. 안 당해보셨죠? 저는 알아요. 당해봤어요. 빌린 거에 딱 3년 정도면 딱 따블이 돼요. 빌린 거에. 네. 이상해. 딱 따블이 되더라고. 우와. 어휴.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친구 때문에. 다시 또 옛날 옛 기억을 소환시켰어. 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네. 제가 3푼 만져보지도 못한 돈 때문에 날리고 남은 거 갚고 막 이렇게. 아는 놈이 당했냐? 그렇죠. 아는 놈이 더 당해요. 뻔히 다 알죠. 그 과정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상 보증인도
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채무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채무자 아닌 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이게 저당권 성립과 관련된 내용. 그게 이제 223페이지 하단에 있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저당권의 객체가 나와 있고요. 그 객체관에서는 세 번째 줄 민법이 규정하는 것으로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 있다.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나오고 저당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저당권을 처분함으로써 저당권자가 변경이 되거나 돈을 갚음으로써 저당권이 소멸하는 이런 게 저당권 변동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수저당권이라고 두 개가 나와요. 공동저당하고 근저당이라고. 근저당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도 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은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근저당을 보면 밝혀집니다. 근데 어쨌든 특수저당권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요건 이제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안 봐요. 안 보는데 요 저당권 효력 중에서 미리 하나 봐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면 다른 건 보지 마시고 225페이지 하단에 보면 365조라고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예? 그거를 좀 오늘 그것만 다른 건 다 됐고 오늘 일단 저당권의 뜻과 특징과 어떻게 취득하는 것만 딱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이건 이제 다음 자세하게 다음으로 미루되 이 효력 중에서 딱 기억할 게 두 개가 지금 확인했던 일괄경매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해하려면 요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366조 법정지상권이라고. 요 366조 법정지상권하고 지금 교재에 있는 365조 일괄경매권 이걸 같이 좀 머릿속으로 어떤 거다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지난번에 지상권 할 때 했죠.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고 법률 규정 중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거 하나 말씀을 드려요. 기억나세요? 자, 이 366조 법정지상권 기억나신다 그랬어요?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즉 땅과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 상태에서 땅이나 건물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예를 들어 땅에다가만 저당권이 설정이 돼. 건물은 담보 가치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은행이 아니 건물은 됐고 땅만. 만약 이런 경우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만 건물 저당권만 뭐 따로따로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당연히 저당권자는 경매를 넣을 텐데 이때 토지 저당권자 토지만 경매 넣죠. 건물은 경매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땅만 경매가 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지게 돼요. 이럴 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하여 건물 철거 막기 위해서 요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근데 이 366조 법정지상권은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핵심이 뭐냐 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그러면 갑이 나대지를 갖고 있는데 건물주가 되고 싶어.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건물을 질 돈은 없어. 그럼 빌려야죠. 뭘 담보로? 땅을 담보로. 그래서 갑이 땅을 담보로 돈을 먼저 빌려요. 빌리고 은행이 저당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갑은 빌린 돈으로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갑의 생각과는 달리 임대가 안 돼. 임대해서 보증금 받아갖고 돈 갚으려고 그랬는데 임대가 안 돼. 그럼 못 갚겠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자는 경매를 넣겠죠. 땅을 경매 넣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때 갑에게 왼쪽하고 똑같이 지상권이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죠. 다시 한번
이게 되려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건물이 있었어야 돼. 근데 이 경우에는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어요. 따라서 법정사건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되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철거.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366조에서 이런 경우에, 이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다. 이게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줘요. 같이 경매해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를 받은 법원은 땅하고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를 합니다. 그럼 건물은 철거되지 않겠죠. 내가 땅하고 건물을 낙찰받은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 철거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철거한다면 지가 철거하는데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일괄 경매권이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법정사건하고 일괄 경매권은 서로 보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사건 인정이 안 되니까 일괄 경매가 인정되는 거고,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면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 일괄 경매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일괄 경매 의무라고 안 돼 있어요.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경매를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 땅하고 건물을 같이 경매를 넣어요. 그럼 땅 경매 대금이 나올 거고 건물 경매 대금이 나오겠죠. 이때 이 건물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한다라고 쐐기를 박아놨어요. 단서를 보세요. 그러나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뭘 받지 못한다?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런 걸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저당권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 효력 특히 요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몇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권 강론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 10문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가 정상적일 것, 대리권 및 대리행위가 있을 것,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 시험에 합격할 것 등등 유효요건이 뭔지를 잘 본 거고요. 그렇죠? 전혀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억이 나면 뭐 컴퓨터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하면 권리가 생기는데 그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물권. 물권 본 거예요. 또 하나가 채권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채권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채권 중에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법률 행위. 자, 채권도 권리니까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와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이란 건 뭐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근데 법적으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물권 다음에 채권이 나와야 되는데 민법 총칙부터 연결된 거예요.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유효하다면 권리가 생긴다. 그 권리 대표적인 거 두 개. 물권과 채권. 그런데 채권은 채권 전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고맙게도 그 채권 중에서 채권도 가면 이제 발생 원인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그게 뭐다? 계약. 이 계약만 이제 따로 보게 되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두 덩어리가 있죠. 총론 부분하고 강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10문제가 나오는데 4대6, 5대5, 6대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출제 비율이. 두 번째, 강론에 가면 우리가 알아야 될 계약 형태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총 14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매매, 부동산 교환, 부동산 임대차 이 세 가지 거래를 중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 계약이 뭐고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는지 등등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총론에서는 계약 전체의 공통적인 것들. 강론은 개개의 계약. 우리 물건도 그렇죠. 총론은 물건의 공통적인 거. 강론은 개개의 물건. 계약도 총론은 계약의 공통적인 거. 강론은 개개의 계약이 뭐냐 이런 거. 똑같아요 구조가. 자 이때 총론. 첫째. 일단 계약이 뭔지 알아야 되죠. 계약은 다른 말로 약속하는 거죠. 근데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 있어요. 야 다음에 만나면 내가 술 한 잔 사줄게. 알았어. 만났어. 술 사줘.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럼 상대방이 네가 했잖아 자식아. 나를 네가 자식아 난 믿고 있었는데 자식아 사기쳐? 나를 형사 고소해요? 사기죄. 할 수 있을까? 없죠. 소송 제기할까? 술을 사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어? 안 되죠? 예? 약속은 약속인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 있고요. 반대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대금을 안 줘. 대금 지급 청구 소송. 물건 안 넘겨줘. 물건인도 청구 소송. 할 수 있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있어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뭐라 한다? 그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증거띠 야 다음에 만나면 술 사줄게. 이걸 계약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약이란 건 이렇게 약속은 약속인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켜져야 되는 약속. 그걸 계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뜻은 이래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청약과 상납이 모여서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이게 계약.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을 하는 당사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먼저 계약을 요청해야 돼요. 그게 청약이에요. 그걸 받은 사람이 괜찮으면 수락을 할 거예요. 이거 승낙이에요. 그게 일치를 해. 그러면 당사자에게 뭐가 생겨? 채권, 채무가 생겨. 이런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법적인 뜻, 청약과 승낙이 합치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뭐를 발생시키는?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이게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으로 보면 뜻 자체가 그렇게 돼 있죠. 계약의 종류가 떡 나왔네. 뜻만 일단 생각하세요. 왜 종류부터 나왔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권법을 할 때도 원칙 몇 가지를 봤듯이 계약법에도 원칙이 하나 있어요.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첫째가 내가 어떤 계약을 할까 말까.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서 호객하는 경우 있죠. 호객이라고 좀 그렇지만 이거 사세요, 싸요, 뭐 이렇게. 사야 돼요, 그거 꼭? 아니죠. 안 사도 되죠. 내 자유예요. 그게 체결 여부예요. 두 번째,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누구하고 할까? 이것도 자유예요. 세 번째, 어떤 걸 살까? 무엇을 살까? 내용 결정. 계약을 할지 말지, 누구하고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 마지막으로 구두로 할지 계약서를 쓸지, 방식.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 네 가지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계약 자유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무제한 인정되지는 않아요. 원래 계약 자유원칙이란 근대 산업사회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약이란 게 발달이 시작을 했는데 당사자는 평등하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게 계약 자유원칙이에요.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결코 평등하지가
않지요. 우리 흔히 갑질한다 그러죠. 당사자는 평등하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결코 당사자는 경제적 지위가 평등하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제한이 필요하고요. 요 계약자 원칙의 제한과 관련해서 요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법이 하나 있어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이라고. 그래서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1월 달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필요할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보험 계약 한두 개씩은 하고 계시죠? 그러면 보험 약관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보험 약관은 여러분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하고 협의해서 만든 약관이에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거예요? 일방적으로 만든 거예요. 일방적으로 만들었는데 계약 내용이에요, 그게. 보험 약관이. 당연히 나한테 불리하게 돼 있겠죠. 보험회사한테 유리하게 돼 있을 거예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사람이 더 강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규제하겠단 말이지. 약관 규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 원칙 중에서 그걸 제한하는 약관 규제법을 나중에 간단히 살펴보게 됩니다. 어렵질 않아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좀 확인해야 될 게 계약의 종류라는 거예요. 이 계약은요, 물권과는 달리 물권 185조에 보면은 물권 법정주의라고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민법에는 물권이 꼴랑 8종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계약은요,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계약 형태를 당사자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그죠?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유튜브 같은 거 생각해 봤어요? 프랜차이즈가 있었어. 조선시대 때? 없었잖아. 없었잖아요. 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용 결정의 자유 때문에 계약의 종류는 무수히 많아요. 그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좀 해보자. 그게 계약의 종류예요. 이거를 분류를 좀 해놔야 계약법을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져요.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묶은 것들은. 자,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첫째,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으로 나누는데요. 감사하게도 이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안 봐도 돼요. 전형계약이란 건 민법에 있는 거, 매매 교환 이런 거 14가지가 있어요. 반면에 비전형은 보험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이런 건 민법에 없어요. 이런 걸 비전형 이렇게 불러요. 보험계약 없어요, 민법에. 프랜차이즈 없어요. 자, 자동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겨. 민법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다 비전형 계약입니다. 학원하고 계약하는 거, 강의 들으려고. 민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것들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구별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몰라도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교재를 보면 2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요 세 가지. 요거 먼저 쌍무하고 편무. 쌍무, 편무. 자, 예를 통해서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던 주택을 매매를 합니다. 30일 날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월 10일 계약을 한 당일 갑 물건 넘겨줄 의무가 생겼죠. 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죠. 그 의무를 언제 이행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30일 날. 자, 이행은 30일 날 하는 거고 의무는 언제 생겼어요? 1월 10일 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 그 특정 시점에 둘에게 채무가 생겼죠. 쌍무. 반면에 갑이 을에게 1월 10일 날
내가 30일까지 농지를 주택이라 하자. 농지법적으로 주택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증여. 그럼 갑은 30일 날 을에게 주택을 공짜로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월 10일 날 갑만 채무가 생겨요. 그걸 편무. 둘 다 생겨 쌍무. 한 놈만 생겨 편무. 두 번째, 쌍무하고 편무를 왜 나누는가? 자, A라는 계약이 있어요. 이게 쌍무냐 편무냐에 따라서 우리 민법상 뒤에서 보십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하고 위험부담이라는 제도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뒤에서 볼 건데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위험부담이라는 제도를 이 A 계약에 적용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지금. 만약에 그때 그 적용 여부는 이 A 계약이 쌍무냐 편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무 계약에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형적인 편무가 3개가 일단 있습니다. 증여가 있고요. 사용대차라는 게 있어요. 사용대차는 별거 아니에요. 을이 갑한테 와서 야 친구야 주말에 자동차 한 5시간만 쓰자. 갑이 알았어. 을이 사용료 얼마 줄까? 갑이 아이 친구 사이 뭔 사용료 그냥 써. 그냥 써. 대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사용대차. 자, 갑이요 1월 10일 날 자신의 자동차를 을로 하여금 15일 날 5시간 정도 사용하도록 계약을 했어요. 1월 10일 날. 그러면 갑은 15일 날 자동차 키를 을에게 5시간 동안 인도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을은 무슨 의무가 생겨요? 을은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자, 일단 갑은 의무가 생겼어요. 무슨 의무? 자동차를 사용하게 할 의무. 그 다음에 을은 그게 계약을 하면 발생하는 의무예요. 그러면 15일 날 을은 돌려줘야 돼? 받자마자?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대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빌려주니까 너는 반환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얘가 자동차를 빌리면서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게 의무예요. 매매를 보세요. 물건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서로. 그런데 갑이 자동차를 빌려주니까 그 대가로 얘는 반환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을이 반환하는 건 채무가 아니에요. 없어요, 얘는. 왜? 무상으로 빌려줬잖아요. 갑이 빌려주는 거에 대한 을의 대가 지급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만 채무가 생겨요. 편무예요. 그렇죠? 이게 임대차라면 쌍무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고 얘는 대가를 지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쌍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대차는 편무. 증여 사용대차.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현상광고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어쨌든 쌍무 편무는 이렇게 일단 구별하세요. 구별하셔야 돼. 한 번 들어갖고 안 와닿아요. 머릿속에. 유상, 무상을 구별해야 됩니다. 유상하고 무상은요. 계약이 체결이 될 때부터 이행이 끝났을 때까지. 쉽게 생각하세요. 이행까지 끝났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이 된 때부터 딱 봐요. 딱 봐갖고 이행까지 끝났어. 계약의 전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별하는 게 유상하고 무상이에요. 쌍무하고 편무는요. 계약을 체결한 날 구별해요. 그 날. 이게 쌍무냐 편무냐. 하지만 이건 이행까지 끝나면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1월 10일 계약 1월 30일 이행까지 끝났어.
그럼 갑은 소유권 넘겨줬겠지요? 을은 대금을 지급했겠지요? 주고받았지요? 유상. 이행까지 끝났는데 주고받았더라. 유상. 갑이 1월 10일 날 을에게 주택을 증여하기로 하고 1월 30일 날 줬어. 갑 줬어요? 을은 줄 게 없죠? 증여니까. 이행은 끝났죠? 갑이 준 걸로 끝났지? 무상. 주고받았다면 유상. 주기만 했다면 무상. 주기만 했다면. 두 번째, 아까 쌍무편모는 이것 때문에 구별한다 그랬죠? 유상, 무상은 요 유상계약에만 매매에 관한 규정, 이거 다음 주에 볼 건데 이게 유상에만 적용이 돼요. 매매 규정이. 매매에 가면 조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조문들을 유상계약에 적용을 해줘요. 무상에는 적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A라는 계약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서 매매 규정이 적용되냐 안 되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합니다. 그리고 지금 쌍무편모하고 유상무상을 이렇게 대충 봤더니 비슷하죠? 똑같을까요? 똑같지는 않겠지. 그냥 구별을 이렇게 해놨겠죠. 뭐가 다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쌍무편모하고 유상무상은 굉장히 흡사한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어디서 달라지는지 조금 볼게요. 무상계약에는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어요. 그런데 현상광고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에요. 좀 전에 현상광고 편모에 있었죠. 근데 무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편모와 무상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또 쌍무와 유상도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은 한데 조금 달라. 그거를 요 현상광고라는 놈 가지고 구별을 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을 구별해야 되는데 낙성계약은 아까 봤죠?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 이게 낙성이에요. 조금 쉽게 말하면 약속만으로 성립. 매매계약,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주겠다고 약속.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이렇게 약속만으로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은 나중에 하는 거고 뭐뭐 하겠다고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이고, 반대로 요거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뭔가를 이행을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에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민법상 현상광고 계약이 대표적인 요물계약입니다. 중국집 사장님 갑이 전단지를 붙여놨어요. 쿠폰 50장을 1월 30일까지 가져오면 탕수육 한 접시 이렇게. 자, 이 갑이 전단지에다가 1월 30일까지 쿠폰 5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주겠습니다가 청약이에요. 뭐라고요? 청약. 이 전단지를 본 을이 1월 30일까지 가져갈게요가 승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줄게 청약, 가져갈게 승낙, 이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질 않아요. 왜냐? 광고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져와라 말이지. 그래서 을이 50장을 모아서 갖다 줘야 계약이 성립해요. 요거를 현상광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현상광고란 광고에서 정한 행위, 뭐죠? 50장을 가져와. 이거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게 현상광고예요. 민법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아닌데 지문에 나와.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현상광고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하겠다고 약속만 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를 완료를 해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50장을 가져가겠다고 약속만 해서는 안 되고 열라 모아서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50장을 갖다 주는 이행이 있어야 성립하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유물. 그러면 그리 열라 모아가지고 30일 날 딱 마감 시한을 딱 맞춰가지고 50장을 갖다 줬어. 계약이 성립했어. 갑에게 채무가 생겨요. 무슨 채무? 탕수육 한 접시 줘야 될 채무. 그런데 을은 채무가 없어요. 없죠? 을은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죠. 어떤 분은 50장을 줘야 될 채무 있는 거 아니냐. 줬어요 이미. 이미 줬어. 그렇죠? 줘서 계약이 성립했어. 성립했더니 갑에게만 채무가 생겼어. 그러니까 뭐예요? 편무. 그렇죠? 그 다음에 이행을 합니다. 탕수육을 한 접시 줘요. 이행했죠? 계약이 체결할 때부터 이행이 끝날 때까지 전체적으로 봤더니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상. 그죠? 에? 잘 안 와닿죠? 에? 머리 아프죠? 자, 외워. 현상광고는 편무인데 유상이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쌍무편무하고 유상무상의 개념이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미 까먹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또 다시. 네. 편무는 계약이 체결됐을 때 50장 갖다 줬을 때 갑만 채무가 생겼으니까 편무. 근데 갑이 탕수육을 줬어. 이행까지 끝났어. 근데 서로 주고받았어. 그러니까 유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광고는 편무인데 유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계약을 쌍무하고 편무로 나눴을 때 편무가 증여와 사용대차와 현상광고가 있는데 이걸 유상무상으로 나눠보자. 자, 쌍물로 봅니다. 계약을 했을 때 둘 다 채무가 생겼어. 이행이 끝났어. 서로 주고받아. 그러면 쌍무는 계약 체결한 때는 쌍무인데 이행이 끝나면 반드시 뭘로 바뀌어요? 유상. 둘 다 채무가 생기니까 이행이 끝나면 당연히 둘 다 이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상. 그 다음에 편무 중에 현상광고가 유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쌍무 플러스 현상광고 요게 유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쌍무하고 유상, 편무하고 무상은 비슷은 한데 조금 다르다 그랬죠. 뭐 때문에? 요놈 때문에. 유상은 쌍무,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 요게 유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유상 중에 편무가 하나 있다. 반대로 무상은 전부 편무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편무 중에 유상이 하나 있더란 말이죠. 그렇죠? 요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계약의 종류에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 저 그림 잘 생각하세요. 쌍무는 전부 유상이에요. 하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무상은 전부 편무예요. 무상 증여 사용대차 전부 편무죠. 하지만 편무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죠. 편무 중에는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 그림 가지고 세 가지 계약의 유형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외우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외워야 돼요.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법 총론에서 의하고 계약자연칙과 계약의 종류를 좀 구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기면 계약의 성립이 나옵니다. 성립은 잠시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